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자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선택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요. 외할머니는 왜 그때 엄마를 보내셨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딸을 지킨 엄마가 아니라 딸을 혼자 두고 도망친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저는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오늘 저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내렸다고 믿었던 결정이 어떻게 딸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왜 제가 평생 치르며 살아왔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도 눈물만 남기는 불행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엄마가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판결과 그 판결을 다시 거두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기억은 멀리 있는 줄 알았던 장면을 어느 날 문득 눈앞으로 끌고 옵니다. 저는 전북의 작은 읍내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농가 밭이 집을 둘러싸고 시장날이면 트럭에 실린 생선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들던 곳. 여름엔 마당 우물물로 수박을 식히고 겨울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만드는 규칙. 여자가 너무 튀면 안 된다. 집안일은 밖으로 새면 안 된다. 딸은 조용히 얌전히 무난하게. 그 말들이 훈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벽이었지요. 한번 벽에 금이 가면 그 금이 사람 하나를 통째로 삼키는 걸 저는 봐왔습니다. 제가 25에 시집와서 낳은 딸 연희는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눈빛이 살아있던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했고 특히 손이 야무져서 무엇이든 정갈하게 해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저 집 딸은 기특하다라고 하면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칭찬이란 게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연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시내로 나가서 일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싶어. 왜 갑자기 그런 소릴 가니? 여기서만 살기 싫어. 나도 내 발로 서보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저는 지금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용기를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마을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시로 나가면 사람들은 뭐라 할까?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수군대겠지. 저는 딸의 미래보다 소문을 더 빨리 계산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말 수 없는 대신 집에서는 결론이 빠른 사람. 딸의 꿈을 일탈로 봤습니다. 여자가 멀리 나가면 탈난다.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된다. 아버지, 저는 그냥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으면 뭐든 되냐?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니다. 연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날 이후로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결심일 때가 있더군요. 그 시절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엄마의 기준이 제 것이 아니라 마을의 기준이었던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제 딸을 가장 아프게 만들 줄도요. 사건은 갑자기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금들이 모여 한순간에 깨지는 법입니다. 연희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늦은 오후 아이는 문을 열자마자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이상하다 싶어 뒤따라갔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데 숨만 가쁘게 쉬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이건 사춘기의 짜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무너뜨린 흔적이라는 거요. 연희야, 무슨 일 있니? 누가 뭐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말해봐. 엄마한테만. 연희는 오래 버티다가 마침내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나 배가 이상해. 그 한마디로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동네에서 그런 일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죄가 됐습니다. 며칠 뒤 시내의원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엄마의 마음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마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의 계산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희가 끝내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어떤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무너질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힘이 있는 쪽, 말이 세고 손이 거친 쪽.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자니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아이가 내가 말하면 끝난다는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알리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딸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가해자를 향해 분노하기보다 딸에게 화살을 돌릴까봐. 그 두려움이 결국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지금은 잠깐만 숨자. 엄마,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알아. 알아, 엄마가 너를 살릴게. 그날 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딸을 숨기는 쪽으로요. 먼 도시의 친척에게 연락했고 잠깐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간다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딸의 손을 잡고도 떨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맞나 하고 울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야 한다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짐을 싸면서 딱 한 번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나 버리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너 살리려고 그럼 나 찾으러 올 거지? 나올 거야. 엄마가 꼭 갈 거야. 저는 그 말을 하고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꼭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떠난 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이 하나 줄었을 뿐인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희가 쓰던 작은 컵, 창가에 놓인 손거울,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던 커튼,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도시의 친척이 아파서 도와주러 갔다고 말했고 그 말이 마치 사실처럼 굳어갔습니다. 거짓말은 이상하게도 반복되면 진짜처럼 숨을 쉽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이불을 만져보고 텅 빈 책상 앞에 한참 서 있곤 했습니다. 내가 지킨 걸까? 내가 버린 걸까? 그 질문이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내 우체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연희 글씨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는데 안에는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아직 살고 있어요. 그 문장 하나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했지만 살아있는데도 함께가 아니라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 뒤로 편지는 뜸해졌습니다. 딸의 글씨가 바뀌고 주소가 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서 죄가 자라났습니다. 내가 아이를 숨겼다. 내가 아이 편에 끝까지 서지 못했다. 그 죄는 누구에게 들키지 않아도 제 안에서 스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잘못했다. 혼자 중얼거리지 마라.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매일 일어나.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부부는 슬픔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할머니가 되었고 머리에 흰 것이 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늘 연희가 살았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가 아니라 딸을 잃게 만든 엄마로.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연희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오면 그때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이 지켜질 날이 생각보다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은 구청에서 왔습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따님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방문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따님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구청 복도에서 한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키가 크고 눈빛이 조용한 사람. 그가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정우 누구니? 엄마, 연희 씨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제 발밑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년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와 함께 낡은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펼친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제가 알던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마다 사람이 울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두었습니다. 딸은 어느 도시에서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병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래 버틸 병이 아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남긴다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을 뒤집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미워하려고 했는데 끝내 못했어. 그 말 앞에서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왜 엄마를 그때 보냈어요? 그땐 내가 겁이 났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런데 나는 끝까지 같이 못 가줬어.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숨겨온 말을 꺼냈습니다. 규칙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던 제 비겁함을요. 정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젖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무겁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배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우와 함께 연희가 잠든 곳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낙골당이었습니다. 벽면에 작은 이름표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오면 말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앞에 서니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정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를 기다렸대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내가 너무 늦었구나. 늦었어도 오늘 오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연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기도처럼 조용히. 연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부터 살고 싶었나 보다. 엄마가 겁이 많았다. 그래서 내 손을 놓았다. 그게 평생 내 벌이었어.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와 괜찮아라고 말해준 것도 아닌데 제 안에 무언가가 처음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용서라기보다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두려웠고, 그 결과가 딸에게 상처가 됐다는 인정. 정우와 저는 낙골당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좀 맵다는 말, 국물이 뜨겁다는 말, 그런 사소한 말들이 오히려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가족이란 거창한 화해보다도 이런 한 끼에서 다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앞으로 가끔 뵈어도 될까요? 그래, 내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나 싶지만 자격 같은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엄마가 남긴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딸이 겪은 시간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은 시간을 죄로만 채우면 그것 또한 딸에게 죄가 된다는 거리요. 연희는 마지막 편지에 엄마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그 소원을 뒤늦게라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많은 걸 참음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에 묻어둔 말이 있다면 오늘은 아주 조금이라도 꺼내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요. 나는 그때 최선을 몰랐다. 그 한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딸을 잃은 엄마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두려웠던 사람으로, 그리고 남은 시간엔 더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